바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가 어떻게 머리를 굴렸는지 부산 교구장인 주교의 원조자금 집행 권한이 모두 바틀에게로 이양되어 있었다. 슈바르츠 신부는 부산시 당국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정부의 관리들과 바텔 사이에 은밀한 뒷거래가 오간 듯 관리들은 모두 냉담한 태도만 취했다. 교회에서는 독일로 사람을 보내 미세레올 재단과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이는 쉽게 해결되지가 않았다. 바텔에게 재무 관리를 일임한 것이 화근이었다. 주교와 슈바르츠 신부는 병원 설립 계획이 무산되고 신뢰하던 측근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곧 그들은 마음을 가라앉혔다. 주교는 자신의 경력의 큰 오점으로 남을 그 일에 대해 눈을 감아버렸으며 슈바르츠 신부는 하나님의 뜻이 병원보다는 학교를 지으라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자위하며 그냥 덮어두고 말았다. 하지만 미세레올의 지원금의 용도가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야 하는 문제거리가 남아있었다. 슈바르츠 신부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넨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 독일어에 능통하고 교회 사업에 대해서도 잘 아는 저를 독일로 보냈습니다. 독일의 원조단체인 미세레올 재단에서는 병원도 좋고 학교도 좋지만 교회의 재산이 교구장의 관리에서 한 개인에 의해 집행된 것을 이리로 들어 공식적인 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수년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독일을 드나들며 미세레올 재단과 접촉을 했지만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앞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원조단체에서는 더 이상의 원조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들로부터 원조금 관리가 허술하다고 외면당한 것이지요. 이야기를 마친 젊은 사제는 품에서 담배를 꺼내 강립에게 한 개비를 건네고 자신도 하나를 입에 물었다. 담배에 불을 당긴 뒤 강립이 입을 열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군요. 이 국교구청은 물론이고 독일의 그 원조단체마저 바텔이라는 짝제의 술수에 놀아난 꼴이니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었을 텐데요. 1960년대였으니까요. 전국이 어수선하던 때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독일의 원조금이 한국에 쓰인다는 사실에만 주목했지 그 자세한 내막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와 외국원 조단체, 외국인 등이 얽힌 사건이라 법적 시비를 가릴 형편도 못 되었지요. 강립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 나라를 재건하겠다는 기치를 내건 정부는 오로지 앞만 향해 내달렸다. 근대화라는 지상과제에 매달려 있던 당시에는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뒤나 옆을 살피지 않았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웬만한 비리와 부정은 묵인되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근대화와 전진화를 향한 질주에 몸을 내맡겼던 것이다. 오로지 속도, 경제 강국이라는 고린 지점을 향한 속도만이 미덕으로 인정되던 시절이었다. 전통적인 한국인의 인정이나 정의에 대한 가치는 그 무한 질주에 휩쓸려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물론 근대화와 선진화를 향한 그 집중력과 노력으로 이 나라가 웬만큼 살만한 땅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만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도 클 수밖에 없었다. 젊은 사제는 피우던 담배를 다시 장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강립은 입가에 미소를 떠올렸다. 결례가 되는 말씀인 줄은 압니다만 신부님께선 사제복보다는 군복이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사제복이 어울리는 건 강소령님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낮게 웃음소리를 흘렸다. 웃음소리가 잦아들자 젊은 사제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슈바르츠 신부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처럼 따랐죠.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도 그분을 닮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슈바르츠 신부님의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위인입니다만